평생 귀신을 보던 사람이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오늘은 우리 고모에 대한 얘기야. 날씨가 코름해서 그런가. 돌아가신 고모 생각이 나더라. 우리 고모는 아빠의 누이로서 아빠보다 열 몇 살은 더 많은 큰 누이야. 고모가 살아 계셨다면 지금쯤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지 않을까 싶어. 고모는 나를 무척이나 귀여워하셨어. 왜냐하면 우리 아빠가 집안의 완전 늦둥이인지라. 우리 아빠를 고모가 업어서 키우셨다고 했거든. 그 코찔찔이 막내가 일찍 장가들어서 딸 하나를 낳았으니 애기가 애기를 낳았다고 나를 그렇게 예뻐하셨어. 우리 고모는 남들이 보기엔 평범한 집에 시집을 가서 아들 딸 잘 낳고 무난하게 사는 보통 아줌마였지만 우리 식구들만 아는 작은 비밀이 있었어. 어떤 비밀이냐면 의학적으로 말하자면 간질의 일종이고 무속적으로 말하자면 신이 내렸다고 기독교적으로 말하자면 믿음이 부족한 자였어. 내가 전에 잠깐 언급했을 거야. 우리 집안 사람들은 모두 착실한 기독교인들이라고. 원래는 다들 교회랑은 거리가 멀었으나 고모의 오랜 지병을 고쳐보고자 가족들이 단합해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거야. 참 웃지 못할 게 내 머릿속에 저장된 가장 오래된 기억이 뭐냐면 산속 무덤 앞에서 무당이 구슬하는 모습이야. 정말 새빨간 한복을 입고 빨간 모자를 쓰고 방울을 흔드는 아줌마가 무덤을 이리저리 넘어다니던 기억. 언젠가 무심코 엄마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내 나이가 겨우 3살 정도였다고 하니까 내 최초의 기억이구나 싶은 거지. 내가 태어나기 몇 년 전부터 고모의 지병이 시작된 거야.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고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멀쩡히 걷다가도 뒤로 쿵 앞으로 쿵 하고 넘어져서 이마를 꼬매기도 수십 번이고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 갑자기 감정이 주체가 되지 않아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운다거나 가끔은 발작을 일으키기도 했다고 해. 고모에게도 가정이 있었기에 우리 할머니의 걱정은 더욱더 깊었겠지. 딸 가진 부모의 심정이란 되게 그렇잖아. 그 당시 고모는 이미 초등, 중등을 다니는 딸 아들을 두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살았지만 혹시나 고모부가 싫은 내색을 할까봐 우리 할머니는 늘 고모의 건강을 걱정하며 고모의 매니저처럼 고모의 병에 좋다는 걸 찾아다니셨지. 그런 할머니 옆에 껌딱지처럼 늘 붙어있는 이가 바로 나였기에 할머니와 고모의 모든 것을 지켜볼 수가 있었던 거야. 병이 발병하고 몇 년 동안은 꾸준히 병원에 다니면서 약을 지어 먹으면서 의학적으로 고쳐보자고 시도했지만 고모의 병은 나을 기미가 없었다고 해. 그래서 그 다음으론 굿도 하고 했지. 다들 한결같이 신내림을 받으면 괜찮다고 했나봐. 이런 스토리는 너무 뻔한 패턴이라 말하면 입 아프지만 이런 걸 신병이 왔다고 하잖아. 갖은 고생을 다 겪었지만 내림굿을 받고 무당 팔자가 되면 잠잠해지더라. 그런데 우리 할머니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반대했어. 그 당시의 할머니 세대에서 무당 팔자란 게 무얼 의미하냐면 가장 천민계층, 천하디천한 여자로서 최악의 팔자라는 거야. 뼈대 있는 양반 족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천민 출신 집안도 아니라면서 차라리 귀신이 됐으면 됐지 그럴 순 없다며 참 이상한 게 그렇게 극구 반대를 하시면서도 용하다는 점쟁이를 불러 구슬하기를 여러 번이었지. 그 점쟁이들은 약속이나 한 듯 한다는 말이 돌아가신 아버지 때문이라는 거야. 돌아가신 아버지란 나에게는 할아버지, 고모에게는 아버지겠지. 암튼 우리 할아버지가 조금 기이하게 돌아가셨거든. 우리 할아버지를 포함해서 그 윗대 조상 신들을 모셔야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 거야. 고모도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양약을 써도 병은 차도가 없고 그렇다고 정말 신내림을 받아 무당을 하기에는 자녀들이 그 당시 초등학생, 중학생이었기에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하자니 눈앞이 캄캄하고 그러던 중 동네 교회 목사님이 소식을 듣고 찾아와 종교를 가져보라고 설득을 한 거지. 여러 고민 끝에 고모는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새벽 교회, 산속 기도원, 주말 예배 등등 할 수 있는 예배는 다 참석하면서 고모의 인생을 교회에 바치는 지경에 이르렀지. 그런데 고모의 병은 차도가 없었어. 내가 기억하는 고모의 모습을 몇 가지 써보자면 그날도 고모는 몸져 누워 있었어. 병원에서 어떻게 해줄 수 없다고 해서 약만 먹고 시체처럼 누워 있었지. 할머니가 교회 목사님을 닥달했던 것 같아. 예수도 별거 아니네. 헌금이 아깝네.
이러면서 목사님에게 의혹을 불어넣으셨던 걸로 기억해. 그래서 목사님께서 다른 지역에 연락해서 전문적으로 퇴마 같은 걸 하시는 분을 초빙해 오셨어. 난 아직도 그분을 그려보라면 그릴 수 있어. 겉모습은 완전 우락부락한 아저씨처럼 생겼는데 목소리는 구르는 옥구슬 같을 만큼 좋아서 이질감이 느껴지는 강렬한 첫인상이었지. 그분이 딱 방에 들어와서 성경책을 고모 이마 위에 딱 올려놓고 뭐라 뭐라 샬라샬라 샬라샬라 뭐라 뭐라 주문 같은 걸 외우시더라고. 그 당시 내가 듣기엔 뱀이 샤악샤악 하는 소리처럼 들렸는데 다시 생각해보면 영어 아니면 외국어로 된 성경 구절이 아니었을까 싶어. 왜냐면 검은 사제들이란 영화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더라고. 그랬더니 우리 고모가 반응을 하기 시작했지. 힘없이 누워만 있던 고모가 정신이 들었는지 그분 팔목을 딱 잡고는 성경책이 무거우니 내려놓으라고. 오늘은 몸이 안 좋으니까 다음에 다시 찾아오라고 하더라고. 처음에는 정말 조곤조곤 양해를 바라는 말투였어. 그런데 그분이 무시하고 계속 뭐라 뭐라 기도만 하니까 그분 팔목을 손날로 팍팍 치면서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막 몸을 일으키려는 거야. 그래도 그분은 정말 인정이 1%도 없는 얼굴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지. 어린 나는 정말로 고모가 몸이 안 좋은데 왜 고모 말을 듣지? 고모를 도와줘야 하나 싶은 생각에 마음을 졸이며 보고 있었고 더 시간이 지나니까 고모가 정말 환한 얼굴이 되어서 머리를 쥐어뜯고 얼굴을 핥히면서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어. 여전히 성경책은 고모의 이마 위에 있었지. 달랑 성경책 한 권이 이마에 올려진 것뿐인데 고모는 마치 큰 바위가 머리를 누르고 있는 것처럼 머리를 꼼짝 못하더라고. 그분은 고모 머리 위쪽에서 머리에 손을 얹더니 여러 가지 질문을 쉬지 않고 하기 시작했어. 그 중에 몇 가지는 아직까지 기억이 나. 그분이 도대체 왜 그렇게 딸을 괴롭혀 어서 나가. 막 이런 식으로 다그치자 우리 고모가 생전 본 적 없는 일그러진 표정을 지으면서 내 거야. 내 거라고. 내 거. 가슴팍을 주먹으로 퍽퍽 치면서 자꾸 자기 거라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들썩들썩이고 발작처럼 몸부림을 쳤어. 나는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결국 울었고 할머니는 치맛자락을 붙들고 막 울었던 거 아직도 생각나. 그리고 또 하나. 그분이 사탄이 어쩌고 마귀가 어쩌고 하면서 고모를 꾸짖고 있었어. 내가 보기엔 그건 정말이지 뭐랄까. 이해할 수 없는 총체적인 난국인 게 고모는 고모대로 자해를 하면서 발작 중이고 그분은 그분대로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게 폭풍처럼 화를 내고 그 옆에서 우리 할머니는 안절부절 어쩔 줄 모르고 정말 혼란스러웠어. 그런데 갑자기 고모가 자해를 딱 멈추더니 사탄들은 신발이 필요 없다. 왜냐고? 우산을 들고 날아간다. 말굽으로 뛰어간다. 저기 사탄이 하나 지나간다. 하면서 다리를 구부렸다 폈다 뛰는 신용을 하는 거야. 우산은 뭐고 말굽은 뭔지 모르겠지만 고모는 정말 저렇게 말했어. 그때 그 분위기나 상황이 너무 무서워서 뇌리에 정확히 남아있어. 그 다음에는 그분이 하얀색 종이 같은 걸 가져와서 고모를 둘둘 말아가지고 그 위에 물 같은 걸 뿌렸어. 그게 성수인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고 고모 얼굴에서부터 발끝까지 돌돌 말아서 물을 뿌리면서 막 혼내던 기억. 결론은 그 전쟁통 같은 의식을 치르고도 결국 고모는 나아진 게 없었어. 단지 고모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우리 가족들은 고모의 병을 습관처럼 익숙하게 여기게 되었고 고모도 자신의 병에 무뎌지게 되었지. 좋은 의미에서는 그냥 견디며 사는 쪽을 택한 것이고 나쁘게 말하자면 모두가 고모를 포기하게 되었어. 우리 가족의 이야기인지라 더 자세히 쓸 순 없지만 고모는 정말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많은 고생을 하셨어. 그래도 1년 365일을 몸져 누워 지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고 일을 하지 않는 주부인지라 버틸 수 있었을 거야. 명절날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하하호 웃고 놀다가도 갑자기 고모가 돌변해서 알 수 없는 소리를 하거나 마치 할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신 듯 큰아버지나 삼촌들에게 일일이 훈계를 할 때 할머니는 정말 숨죽여 오셨지. 그럴 때를 빼놓고는 고모는 정말 천상 여자인데다가 한없이 자애로운 내 고모였어. 고모는 한평생을 그렇게 약한 사람으로 살다가 내가 대학생 때 돌아가셨어. 돌아가신 과정도 순탄치 않았어. 고모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쯤
나는 타지에서 대학생활 하느라 정신이 없었거든. 그때 볼 일이 있어서 택시를 타고 어딘가를 가고 있었는데 스치듯 창밖을 봤는데 우리 고모가 도로 건너편에 서 계시는 거야. 우리 고모가 항상 그 뭐랄까 항상 고수하던 특이한 헤어스타일이 있거든. 그리고 몸이 한쪽으로 살짝 기울어진 고모만의 몸 형태가 있고 정말 우리 고모 같아서 그 즉시 아빠한테 전화를 했었어. 혹시 고모가 이 지역으로 병원 옮긴 건가 싶어서. 그랬더니 아니라고 고모 잘만 계시니까 걱정 말라고 그랬었는데 일주일 뒤에 갑자기 돌아가신 거지. 아마 고모의 환영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내가 횡설수설 어떻게 잘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암튼 내가 판단하기엔 우리 고모는 간질보다는 정말 신내림을 받으셔야 했던 운명에 더 가까웠다고 봐. 하지만 그걸 거부했을 때 삶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를 몸소 겪다가 돌아가셨다고 봐야겠지. 가끔 텔레비전을 보면 신내림을 한사코 거부하다가 어쩔 수 없이 내림굿을 받고 신의 길에 들어섰다는 그런 뻔한 멘트. 정말 뻔한 멘트인 게 분명한데 나는 우리 고모 때문에인지 몰라도 그런 말을 함부로 흘려듣지 못하겠더라. 저 사람도 정말 힘들었겠구나. 많은 사연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이번에는 이름에 관해서야. 내 이름은 조금 특이한 축에 속하는 편이야. 보통 사람들은 이름이 대개 두 글자잖아. 그런데 내 이름은 세 글자야. 그러니까 성까지 더하면 총 네 글자가 되겠지. 요즘은 이름을 좀 특이하게 짓는 트렌드가 있어서 내 이름 정도야 뭐 애교에 가깝지만 내가 태어난 그 시대의 사고방식에서 생각하자면 그건 뭐 거의 혁명에 가까웠어. 외자인 이름은 덜어 있었을 텐데 이름을 길게 한다는 건 매우 드문 일이었지. 그것도 내 이름은 버터 냄새 폴폴 나는 서양식 이름이거든. 그래서 초면인 사람들에게 이름을 말하면 거의 10명 중에 8명 정도는 혹시 세례명이세요? 라는 질문을 받거나 정말 이름 특이하네요 라는 감탄사를 연발하거나 했지. 학교 다닐 적엔 신학기만 되면 들어오는 선생님들마다 얼굴 좀 보자 할 정도로 범상치가 않았다고. 이름이 특이하다 보니 사는 게 피곤했지. 여성스러운 예쁜 이름과 정반대인 외모 탓도 있었지만 이름이 항상 튀다 보니 별거 아닌 것에도 주목을 받았고 내 성격상 그런 관심이 큰 부담으로 찾아왔거든. 그래서 나는 항상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 내 이름을 지은 아빠에게 제발 부탁이니 개명을 해주면 안 되냐고. 국민학생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줄기차게 때를 썼지만 아빠는 대꾸도 안 해주셨지. 내 이름이 더 싫은 게 쓸데없이 특이한 것도 있지만 이름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남들이 이름 좋네요. 무슨 의미예요? 라고 물어보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해야 하는 딸아이의 심정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으신 거지. 도대체 왜 내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걸까? 그리고 그 정도 지겹게 때를 쓰면 진지하게 고려해서 바꿔줄만 하는구만. 왜 안 바꿔주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나는 내 이름에 불만이 많았어. 그러던 중 난 내 이름에 얽힌 비밀을 최근에 알게 되었지. 나는 명절 전날 시댁에 들렀다가 명절 당일날 아침 일찍 친정에 내려가거든. 추석이든 설이든 항상 그런 패턴이야. 왜냐면 나는 외동이기 때문에 다른 형제가 없어. 아버지가 성묘를 혼자 갈 수는 없잖아. 비록 딸이지만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랑 남편이랑 같이 성묘를 가지. 성묘라고 해봤자 예전에 우리가 살던 시골집으로 가기 때문에 차 타고 달리기만 하면 되니까 엄청 편해. 예전 우리가 살던 시골집 뒷마당을 넓혀서 그곳에 가족 납골묘를 만들어 놓았거든. 예전에 한참 가족 납골묘가 유행이었던 시절이 있었지. 그리고 우리가 살던 그 옛집에는 우리 아버지의 사촌 형님이 살고 계셔. 우리 할아버지의 동생. 그러니까 나에게는 작은 할아버지겠지. 그 작은 할아버지의 아들이시래. 그러니까 우리 아빠와는 사촌이고 나에게는 큰아빠가 되겠어. 우리 할머니가 그곳에 사셨는데 돌아가신 후로 시골집은 한동안 빈집이었는데 마침 그분이 오갈 데가 없었고 딱한 사정을 들은 집안 어른들이 그 집에 기거하도록 거처를 마련해 주었다는 거야. 그래서 명절에 성묘하러 가면 큰아버지를 뵙게 되었어. 의례적으로 말이야. 내가 엄마에게 듣기로는 큰아버지란 분은 원래 자식도 있었고 부인도 계셨는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냥 홀로 되셨다고 하더라고. 나중에는 사업이 실패해서 알코올 중독이 심하게 오셨다나 봐. 한마디로 의지를 상실한 폐인이었는데 재기해보겠다고 시골로 오셨다면서
만나면 인사 깍듯이 하고 살갑게 굴라고 나에게 신신당부를 하셨지. 그래서 성묘를 하러 가는 길이면 엄마가 항상 전이며 고기며 갈비며 과일이며 두 보따리씩 챙겨가서 큰아버지 드리라고 막 그러셨어. 그런데 큰아버지는 내가 살갑게 인사도 드리고 반찬 꺼내서 이거 제가 정리해 놓을게요 라고 애교를 부리면 아주 그냥 썩은 미소를 날리시며 됐다 하고 등 돌리곤 밖으로 가버리시는 분이었지. 그런 게 한 해 두 해 반복되다 보니 나도 그냥 대면 인사만 할 정도의 사이가 된 거야. 암튼 올해 명절도 별 기대 없이 성묘길에 올랐지. 그런데 올해는 우리 꼬맹이가 제법 커가지고 시골에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더라고. 시골에 도착해서 큰아버지께 인사드리고 간단히 성묘하고 우리는 시골 마당을 두런두런 살피고 있었지. 큰아버지는 그런 우리를 멀찍이 허니 거리를 두고 담배를 피우시더라고. 우리 아빠가 큰아버지 곁으로 가서 인사치레로 요즘 어떠시냐, 술은 좀 끊으셨냐, 건강은 어쩌시냐 말을 붙이시는 게 들렸어. 그런데 대뜸 큰아버지께서 너는 왜 하필 이름을 비슷하게 지어서 볼 때마다 사람 눈에서 눈물을 뽑냐. 그것들도 컸으면 나도 저런 손주가 셋은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나는 제법 멀찍이 떨어져 있었는데도 그 말을 귀신같이 알아듣고는 저건 뭔가 있다고 생각해서 바로 아빠에게 달려가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캐묻고 싶었지만 아빠의 표정이 너무 씁쓸하기도 하고 큰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지는 걸 보고는 아는 척 할 수가 없었어.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빠에게 꼬치꼬치 묻기 시작했지.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내 이름이 누구 따라 지은 거냐? 큰아버지 말씀은 뭐냐? 족쇄처럼 따따따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하신 말이 너 그럼 아빠가 이야기해주면 다시는 이름 바꾼다며 소리 안 할 자신 있니? 하시더라고. 안 그래도 명절 내내 이름 바꾸고 싶다고 시위할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뒤를 걸어서 포기할까 했다가 내가 또 궁금한 건 못 참는 성미인지라 알겠다고 빨리 말해달라고 졸랐어.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안 들었을 걸 그랬어. 그 큰아버지한테는 원래 2명의 딸이 있었다고 해. 큰아버지도 예전에는 엄청 건실한 사장님이었고 능력이 좋으셨대. 정말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자수성가한 말 그대로 개천에서 태어난 용이 되어서 집안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인재였다고 해. 당연히 보통 아버지들처럼 딸들을 아주 많이 귀여워했는데 남다른 감각이 있으셨는지 딸들의 이름을 꽤 특이하게 지으셨대. 정말 공주 부럽지 않게 예쁘게 키웠는데 그 딸들이 9살인가 될 무렵 사업이 너무 바쁘고 일손은 부족해서 애들을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 여름방학 시즌에는 시골 본가에 보냈다나 봐. 그 본가가 우리 시골 옆 동네고 큰아버지 어머니께 좀 봐달라고 보내놨는데 여름은 사업하는 사람만 바쁜 게 아니고 농사일이 더 바쁘거든. 어른들이 잠시 한눈 팔는 사이에 어린 것들 둘이서 저수지에서 물장난치고 놀다가 한 명이 물에 빠진 거야. 동생이 먼저 물에 빠지자 그걸 구하겠다고 겨우 1살 많은 언니가 구하러 갔다가 둘 다 죽어버린 거지. 그런 비극적인 일을 겪고 나니까 큰아버지는 사는 이유를 상실하게 되었고 부인은 집을 나가셨고 사업은 접게 되었다고 해. 그리고 알코올과 도박에 빠지셔서 말 그대로 패가망신의 길을 걷게 된 거래. 그 딸들이 살아있었다면 나에겐 언니가 되겠지. 그 언니들 이름이 줄리아, 아리아라면 내 이름은 달리아 정도가 되겠네.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전에는 셋이 자매인가 보다 오해할 만큼 이름이 돌림자처럼 비슷해. 들으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아니, 아빠는 생각이 있어? 왜 돌아가신 언니들이랑 이름을 비슷하게 지어놨어? 버럭 화를 냈더니 그런 게 아니고 그 언니랑 나랑 나이 터울이 서너 살밖에 안 났다. 집안에서 제일 성공한 형이고 그 형이 사랑하는 딸들 이름을 예쁘게 짓는 걸 보고 우리 딸도 저렇게 지으면 좋겠다고 해서 따라 지었다는 거지. 설마 그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겠냐는 거야. 그래서 큰아버지는 나를 볼 때마다 죽은 딸들이 많이 생각났을 텐데 싶어. 올해 설날 같은 경우는 우리 아들을 보고는 손주 생각도 났을 테고 이야기를 들을 땐 몰랐는데 곰곰이 곱씹어보니 마음 한구석이 많이 서글프더군. 그런데 아버지의 다른 한마디에 서글픈 감정이 쏙 들어갔지 뭐야. 그래서 아빠가 너 물가에 못 가게 한 거다. 너는 물가에 가면 무조건 죽는다고.
언젠가 절 짓는 곳에 할머니가 크게 시주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 큰 스님이 말하길 이 아이는 데리고 가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 물이 있는 곳에 가면 이 아이는 멀쩡한 배도 뒤집혀서 죽고 물가의 길을 걸으면 파도가 와서 데려갈 수 있으니까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땅만 밟게 하라고 그랬다는 거야. 실제로 나는 이 나이 먹도록 수영을 배운 적도 없고 누군가 가르쳐 준 적도 없어. 심지어 우리 엄마가 섬에서 자란 섬 처녀인데도 나를 데리고 한 번도 물가에 간 적이 없고 피서는 무슨 피서야. 외가에 가서도 바다에 들어갈라 치면 아빠가 용가리처럼 콧김 씩씩 불면서 죽고 싶냐 이러면서 쫓아오기 바빴거든. 그때는 정말 우리 부모님이 해도 너무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더군. 그 언니들이 죽었기 때문에 아빠가 느끼는 가책이 만들어낸 걱정이었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나는 지금껏 잘 살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겠지. 나를 데려가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귀신들이 그 언니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잖아. 그 후로 한동안 나는 이름이 어쩌고 저쩌고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은 못하게 되었어. 아빠도 수십 년 동안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 테니까. 그 후에 집안 행사가 있어서 큰아버지를 다시 뵐 기회가 있었지. 그때는 우리 아들을 못 데리고 갔었는데 손주 잘 크냐? 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손주 잘 크고 있다고 다음 추석 때 꼭 같이 가겠다고 했더니 엄청 좋아하셨어. 대학 다닐 때의 일이에요. 저는 국립 S대를 나왔어요. 네, 맞아요. 서울대학교랑 아무 상관없는 우리 고장의 대학교예요. 저는 이곳이 고향이 아니라서 잠시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고학년이 되자 기숙사 선발에 밀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대학 후문 쪽에 방을 얻어 살았답니다. 작은 천을 하나 끼고 천 왼편은 대학교, 천 오른편은 작은 절이 있죠. 그날도 어김없이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취방으로 가려고 했는데 친구들이 이런 날은 술을 먹어야 한다며 간곡히 잡아 끌길래 간단하게 소주 몇 병을 걸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날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시간은 새벽 4시를 향해 가고 여자 혼자 걷기엔 무섭잖아요. 그래서 친구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사실 술은 별로 안 취했는데 그날따라 끼부리고 싶은 게 있었죠. 괜히 연약한 척발을 막 헛디지며 여름이어서 오살나게 더웠는데 괜히 추위 타는 척 어깨도 막 움츠리고 학교에서 자취방까지 신나게 걸으면 15분 정도 걸리는데 약한 척 하느라 되게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자박자박 걷다 보니 어느새 집 근처까지 와가더라고요. 슈퍼가 보이고 당산나무가 보이고 자취촌에 가까워질 무렵 무심코 하천 너머 쪽을 바라보았어요. 천 너머에는 절만 있었기에 인적이 꽤 드문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가끔 지나가는 도로의 자동차 말고는 사람 보기가 드문 곳이에요. 절 주변으로 소나무까지 무성하게 우거져서 그 어두컴컴한 곳으로 사람이 지나다니기엔 좀 그렇잖아요. 훤한 대낮에도 그곳은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웬 할머니 한 분이 건너편 절 쪽에서 부지런히 길을 걷고 있더라고요. 왜, 뭐랄까. 사극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한복 있잖아요. 막 중전이나 귀족들이 입는 거 말고 평민들이 입을 만한 회색 저고리에 흰색 무명 치마, 일명 국밥집 주모 복장 같은 거. 그렇게 차려입으신 할머니가 머리에 큰 보따리를 이고 바쁜 걸음으로 가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할머니를 보면 의아하게 생각해야 정상인데 그땐 술을 먹은 탓에 그냥 한복 입은 할머니구나 하면서 별로 대수롭지 않았어요. 남자친구와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면서 걷는 도중에 자꾸 그 할머니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힐끔힐끔 천 건너편 그곳을 쳐다보게 되었지요. 자꾸 이목을 끄는 이유가 멀리서 봐도 절뚝절뚝, 절뚝절뚝 엄청나게 바쁘게 걷고 계시는 게 분명한데 할머니께서 다리를 너무 절뚝이며 걸으니까 왠지 동정심도 가고 짠한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혼잣말로 그랬어요. 할머니, 진짜 힘드시겠네. 그랬더니 선배가 묻더라고요. 응, 할머니, 어디? 그래서 강 건너편 도로에 할머니 안 보이냐고.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턱으로 저쪽을 가리켰죠. 그런데 귀신이 곧 갈 노릇이란 게 이런 걸까요? 너무 뻔하게도 다시 본 그곳엔 할머니가 없더라고요.
분명 걷는 내내 할머니를 주시했었는데 혹시나 주변 소나무 그림자에 가려서 안 보이려나 싶어서 가던 걸음을 멈추고 하천 건너편을 멀뚱멀뚱 보고 있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취기가 달아오르면 괜한 고집이 생기는 거. 분명 나는 봤는데 선배는 못 봤다 하고 왠지 내가 술에 취해서 헛소리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괜히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저랑 같이 하천 건너편을 두리번 거리던 선배는 왠지 모르게 오싹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 등짝을 퍽퍽 때리더니 데려다 줄 때 빨리 따라오라며 부추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꼭 그런 애들 있잖아요. 무서운 공포영화 보면 말도 제대로 안 들려서 꼭 영화 초반에 뒤지는 애들. 일명 바람 캐릭터. 그게 바로 저였나 봐요. 아니, 좀 있어보라고 분명히 내가 봤는데 그러면서 질질 끌려가면서도 할머니가 어디 계시나 강 저쪽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깨에 맨 가방이 미끄러졌거든요.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길래 그거 주우려고 고개를 뒤로 돌렸는데 제 뒤에 그 할머니가 떡하니 서 계시더라고요. 강 건너편에서 열심히 걷고 계시던 할머니가 순간 포탈을 타고 이동해서 딱 하고 와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니, 할머니 라고 말하며 비명 같은 감탄사가 절로 나왔고 남자친구는 저를 할머니 쪽으로 밀고 도망갔답니다. 웃기려고 말한 게 아니고 정말로 너무 놀란 안초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는 하는데 정말 저는 앞으로 떠밀렸네요. 뭐지? 싶어서 상황 판단 안 된 나는 가방 주우면서 할머니 쪽을 다시 보니까 그 할머니는 다리가 없으시더라고요. 허공에 둥둥 떠 계신 채로 열심히 내 쪽으로 걷고 계셨어요. 그 공포심은 말로는 표현이 안 되네요. 머리카락이 쭈뼛섰다, 등골이 오싹했다. 이런 건 공포를 말로 배운 사람이 쓰는 이야기고요. 진짜 무서울 땐 숨이 턱 막히고 말도 못하고 발도 꿈쩍 못하겠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다시 돌아와서 제 손을 잡고 같이 달리기 시작했는데 웬걸 그 할머니가 허공에 둥둥 떠서 걷는 속도가 우리보다 더 빠르던걸요. 선배랑 나는 비명소리 한 번 못 내고 달려서 자취방까지 왔네요. 암튼 둘 다 자취방에서 문 걸어 잠그고 부엌이랑 거실, 안방, 그리고 화장실까지 불은 다 켜놓고 날 세울 때까지 그러고 있었답니다. 여름이라 더워 죽을 것 같았는데 창문도 안 열고 에어컨도 없는 싸구려 자취방이었는데 그 후에 자주 가던 슈퍼 아주머니한테 가서 이래저래 어젯밤 일을 말씀드렸더니 보통 사람 같으면 놀래 기겁하며 들을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그니까 앞으로는 술 퍼먹고 새벽에는 댕기지 말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자취집 주인 할아버지께 여쭤보니 예전 여순 사건 때 그 마을 안쪽 계곡으로 사람들 여럿 끌려가서 총살 많이 당했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밤이면 심심찮게 그런 것들이 많이 목격된다고. 그래서 마을 당산나무에서 해마다 제사도 지낸다고. 동네 구석구석 불상도 가져다 놓고 골목 어귀마다 방 같은 거 써서 붙이기도 한다고. 아마 제가 봤던 그 할머니도 예전 여순 사건 때 억울하게 돌아가신 희생양이었을까요? 더 무서운 건 동아리 술자리에 가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선배가 말하길 너도 봤냐? 그 말 한마디에 진심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지인이 겪은 이야기를 해줄게. 미리 경고하는데 혹시 자취하는 친구들 있으면 그냥 듣지 않는 게 좋아. 길동이는 대학 동아리에서 만난 같은 학교 후배야. 길동이는 몸 튼튼하고 예의도 바르고 얼굴도 귀염상하게 생겼고 심성도 곱고 어른들이 흔히 말하는 요즘 보기 드문 친구 같은 녀석이지.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길동이는 희귀병에 걸려서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 장애를 안고 있었지. 녀석이 동아리에 가입했는데 사람이 왔다 갔다 해도 아는 척하는 기색도 없고 이름을 불러도 눈도 못 마주치고 허공에다 말하길래 쟤는 정체가 뭘까? 궁금했단 말이야. 그래서 혹시 몸이 불편한가 물었더니 이야기를 하더군. 10대 초반까지는 시력이 괜찮았는데 10대 후반으로 갈수록 시야가 점점 좁아지다가 대학 들어올 무렵에는 실명 단계에 가까워져서 지금은 아예 실명일 때를 대비하는 훈련을 하고 있을 정도라는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길동이는 완벽한 실명까지는 아니었기에 길을 걷거나 짐작으로 물건을 짚는 정도는 문제가 없지만 책을 읽거나 사람의 얼굴을 바로 알아보거나 하는 것은 실명의 직전 단계쯤이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사람을 못 알아볼 수도 있고
반응이 조금 느려도 이해를 부탁한다고 말을 하더군. 그런 사연을 처음 접하면 보통 사람들이 괜히 숙연해지고 안타까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겠지만 동아리 친구들과 선배들 모두 그래 그렇구나 하고 끝. 그게 오히려 길동이와 친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 사실 길동이의 사연을 듣고는 속으로 엄청 놀랐지만 당황해하고 난처해하면 아이가 자신감을 잃을까봐 다른 후배들과 똑같이 대할 수밖에 없었거든. 동아리방 청소나 심부름, 행사 준비에서 약자라고 열애는 없었어. 동기들끼리 서로서로 도와서 열애 없이 함께하게끔 도왔지. 오히려 그런 게 길동이는 좋았었다고 해. 어디 가서 장애가 있다고 하면 다들 인간극장 코스프레 하면서 앞에서는 잘해주고 결국엔 약자 취급하는 게 신물이 났다며 실제로 누나 하면서 많이 따르게 되었고 길동이는 보는 게 불편하다 보니 기숙사 생활 같은 공동생활은 힘드니까 학교 바로 앞에 방을 구해서 자취를 했단 말이야. 자취를 하는 친구들 방은 대개 아지트가 되기 마련 아니겠어. 동아리 남자애들은 길동이의 방을 원더랜드라고 부르며 자주 들락거렸지. 길동이 입장에서도 학교를 오갈 때 옆에서 함께 걷는 사람이 있어야 편하기도 하고 집이 먼 친구들 입장에서는 잠깐 쉴 곳이 필요하기도 하고 항상 학교 가는 길에는 동아리 애들이 길동이네 집에 들러서 길동아 학교 가자 하면서 챙겼지. 그런데 그런 평화로운 시절은 오래가지 못했어. 남자 나이 21살, 22살 정도가 되면 국가의 부름이 떨어지지. 길동이의 동기들이 하나둘씩 영장을 받고 입대를 하면서 길동이는 혼자 학교에 다니게 되었어. 길동이는 시력장애 때문에 군대가 면제였지. 우리 동기는 동기대로 바쁜 대학 생활을 하느라 길동이를 살뜰히 챙기지는 못했어. 그러던 중 길동이가 동아리방에 혼자 남아서 자고 가는 날이 일주일이 넘어간다는 제보가 들어왔지. 걱정이 된 나는 길동이를 만나서 길동아, 요새 집에 잘 안 들어가냐? 그래도 잠은 집에서 자야지.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 못 쓴다. 하고 타일렀거든. 그랬더니 길동이는 대뜸 누나, 집이 좀 무섭네요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게 뭔 소리래? 집이 왜 무서워? 라고 묻자. 이유가 뭔지 말해보라고 타일렀으나 길동이는 대답을 하려다 말고 사람 애간장을 태우더라고. 결국 내 잔소리에 못 이긴 길동이는 여차저차 상황 설명을 하기 시작했는데 듣고 있자니 뭔가가 이상하긴 했어. 길동이가 사는 자취방은 학교 바로 가까이에 있는 대신 시설은 아주 열악하거든. 어머니께서 집을 구해주실 때 길동이의 동선을 고려해서 차도를 건널 위험 없이 학교와 최대한 가까운 곳을 원했기 때문에 시설은 열악하더라도 안전성을 우선순위로 뒀던 거야. 그러다 보니 가깝다는 장점 하나 빼고는 그 집은 도대체가 좋은 점이 하나도 없었지. 특히나 정말 치안이라든가 방범 수준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어. 그건 뭐 단독주택도 아니고 오직 세를 내줄 목적으로 시멘트로 쳐발라 지은 건물이랄까. 얇은 반투명 유리문을 열면 바로 부엌이 보이고 부엌 안쪽에 안방이 있는 쪽방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언제부턴가 방에서 한참 잠을 자고 있으면 누군가 방을 왔다 갔다 하는 기척이 느껴진다는 거야. 시력을 잃어가면서 청력이 예민해진 탓에 잠기가 밝은 편이라 본인이 헛소리를 들을 일은 없는데 우걱우걱 밥 먹는 소리, 물 마시는 소리, 컴퓨터 마우스 클릭하는 소리, 또는 희미하게 코 고는 소리까지 별희한한 소리가 다 들린다는 거야. 처음엔 너무 소름이 돋고 무서웠지만 시간이 갈수록 저건 살아있는 사람이 내는 소리다라는 판단이 들더래. 그런데 그런 말이 있잖아. 귀신보다 산 사람이 더 무섭다고. 실제로 그때쯤에 여자 혼자 있는 자취방에 노숙자가 숨어들어서 몰래 살다가 잡혔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돌았거든. 그 생각도 나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다는 거야. 도둑이라 쳐도 앞이 안 보이니까 맞서 싸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아침까지 얼음이 되어서 기다렸다가 시간 되면 수업 들으러 나가는 척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버텨다는 거야. 그래서 수업 듣고 다시 집에 갈 생각을 하면 끔찍하게 싫은 거지. 한 번은 후배를 대동하고 같이 자취방에 가보기도 했다고 해. 혹시나 도둑이 자취방에 그대로 있을까봐. 그런데 또 그럴 땐 아무 흔적이 없다는 거야. 한동안은 잠잠했다고 해.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자 잠을 자다가 정체불명의 소리를 다시 듣게 되었다는 거지. 사람이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니까 날이 갈수록 대충 그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그림이 그려지더라는 거야. 침대에 돌아누워서 자는 척을 하고 있으면
밥통을 살짝 소리 안 나게 열고 냉장고 문 조용히 열어서 반찬을 꺼내고 한 수저 소리 안 나게 야금야금 밥 퍼먹고 우적우적 씹는 소리 날까봐 정말 천천히 반찬을 씹고 책상 위에 물건들 한 번씩 다 들었다 놨다 만져보고 자는 길동이 바지 주머니에 손 넣어서 돈도 빼가고 그러곤 문 조용히 열고 나가더라는 거야. 듣고 있자니 분통이 터져서 욕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 더 기가 막힌 건 집주인 아저씨가 한 달에 한 번씩 전기세랑 물세를 받으러 오는데 너는 친구랑 같이 사니까 1인분 더 내라고 했다는 거야. 집주인 아저씨가 바로 코앞에 살기 때문에 학생들 오고 가는 걸 신경 써서 자주 보는 편인가 봐. 친구들이 자주 놀러 오면 전기세 물세 따따블로 뜯어가는 게 취미인지라 애들 군대 간 후로는 좀 안 시달리나 했더니 대뜸 그러더래. 그러니까 집주인 아저씨는 그 문제의 도둑놈을 몇 번 목격한 거지. 집주인 아저씨의 말을 듣고는 도둑놈이 드나드는 게 더 확실해진 거야. 그래서 인상차게도 물어보고 목격한 시간대도 물어봤지만 별수가 나질 않았어. 길동이가 그 놈의 얼굴을 볼 수도 없고 범인이라고 잡아와도 확인할 길이 없는 거라서 어쩔 수가 없었지. 이야기를 들어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었어. 차라리 동아리방에서 좀 버텨라. 대신 방학 되면 얼른 본가로 가라라고 이럴 수밖에. 이 이야기는 동아리 내에서도 화제가 되어서 감히 어떤 또라이가 우리 길동이를 건드리냐. 앞이 안 보인다고 사람을 못 보니까 양아치 중에서도 개양아치다 이러면서 불침번을 서자는 말도 나왔다고. 그런데 길동이는 마다했지. 며칠만 있으면 방학이라면서 좀 도둑 쫓아봤자 뭐하겠냐고 괜찮은 척을 하는데 길동이의 모습이 참 많이 슬퍼 보였어. 아마도 무기력한 자신이 싫었을 거야. 길동이는 눈만 안 보였지. 키도 크고 사지 욕심 멀쩡하고 운동신경도 좋거든. 들릴 듯 말 듯 흘리는 말로 도둑놈 새끼가 내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그러겠어요 하고 피식 웃는데 진짜 그놈 잡히면 죽이고 싶을 정도였어. 그때가 시험을 이틀만 더 보면 방학이었기 때문에 그래 차라리 이틀 조금만 더 참는 걸로 하자고. 길동이를 다독이는 수밖에. 그리고 그 이틀이 지났고 길동이는 부모님께 연락해서 본인을 좀 데려와 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해. 자취방을 정리하고 옮길 생각이었기 때문에 짐을 몽땅 옮겨야 했거든. 그런데 짐을 옮기기로 한 그날 마침 일이 생겨서 부모님이 못 오고 그 다음날 오겠다고 연락을 하신 거야. 그래서 오늘도 동아리방에서 보내야 하는구나 싶다가 괜한 오기가 나더래. 마지막 날인데 집에 먹을 밥도 없고 반찬도 없으니까 집까짓게 와봤자 뭘 어쩌겠나 싶기도 하고 내가 앞만 안 보이지 사지 멀쩡해서 왜 피하나 싶기도 해서 여차하면 진심 맞설 생각으로 문구점에 들러서 작은 송곳을 하나 사서 허리춤 뒤에 숨겨서 집으로 갔다는 거야. 집에서 계속 라디오만 듣고 있었대. 길동이 생각으로는 본인이 잠들 때 문을 닫고 밖에서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오직 신경은 문 쪽에 쏠려 있었다는 거야. 한 새벽 1시쯤 기다리다 지쳐서 길동이가 깜박 잠이 들 뻔했는데 지지직하고 옷장 지퍼가 열리더래. 웬 옷장에서 지퍼가 열려? 라고 말하고 싶은 친구도 있을까봐 설명하는데 간이 옷장 형식으로 지퍼를 여닫아서 쓰는 옷장 같은 게 있어. 물론 요즘에는 싸고 질 좋은 가구가 많아서 잘 쓰지 않지만 비좁은 단칸방에서는 자주 쓰던 옛날 물건이야. 그 지퍼 옷장은 처음부터 그 자취방에 있었던 거래. 아무튼 지지직하고 지퍼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거기서 사람이 걸어 나오더래. 장판에 맨발바닥 마찰음이 나는 걸 봐선 신발도 안 신은 맨발이라는 것까지 다 느껴지더래. 생각이나 했겠어. 밖에서 왔다 갔다 하는 좀 도둑도 아니고 처음부터 그 옷장에 있었던 걸 상상이나 했겠냐고. 모른 척 자고 있으니까 그 놈이 밥통 쪽으로 가서 뚜껑도 열어보고 냉장고도 열어보고 별거 다 확인하더니 먹을 게 없으니까 한숨을 훅 쉬더란다. 그런데 그때 하필 길동이 핸드폰이 울린 거야. 후배 하나가 걱정이 돼서 문자를 보낸 거지. 길동이는 자는 척을 하고 있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 놈이 길동이 핸드폰을 들고 문자를 확인하더래. 그러더니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기척이 없더래. 도대체 그 놈이 뭘 하는지 궁금해 죽겠는데 아무 미동도 안 느껴지고 심지어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래. 대신 고르게 내쉬는 숨소리만 가까이에서 들리는데 침대 앞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더래.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지?
지금이라도 송곳을 꺼내서 달려들어 잠에서 깬 척 핸드폰 찾아서 누구한테라도 전화할까. 땀 뻘뻘 흘리면서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는데 그때 정말 극적으로 누군가 자취방 문을 두드린 거야. 정말 황천길 문턱에서 유턴하고 돌아온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서 누구세요? 하고 부르니까 밖에서 형 저예요. 하고 후배 녀석이 걱정돼서 문자 보냈다가 답장이 없어서 부랴부랴 뛰어내려왔던 거래. 그래서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벽을 짚고 샥샥샥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서 현관문 쪽으로 옮겨가서 문 열고 밖으로 나가서 후배한테 얼른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한 거지. 신고한 지 5분도 안 되어서 경찰이 왔고 경찰 아저씨들한테 자초지종을 말하곤 방 안 옷장에 있다고 알려드렸더니 경찰 아저씨들도 뜨악해 하면서 설마 정말일까 싶더라는 거야. 그런데 정말로 방 안 옷장에서 그 쥐새끼 같은 놈을 끄집어 나오더지. 그런데 경찰 아저씨들이 걔 이름을 부르더래. 이 새끼 이거 명구 아니여? 길동이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돼가는 상황인지 영문을 모르겠더래. 후배가 경찰 분들한테 저 놈 아는 놈이냐고 물었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 놈은 그 동네에서 유명한 좀 도둑이라는 거야. 특히 대학 도서관, 노트북, 지갑, 핸드폰 등등.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가방 놓고 가는 학생들 소지품 훔치다가 경찰서에 잡혀간 것만 5번이 넘고 동아리방 문고리 절단기로 끊고 들어가서 컴퓨터를 훔친 적도 많고 아무튼 그 동네 아인데 유명하다는 거야. 그런데 얼마 전부터 조용하길래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고. 경찰서 가서 진술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참 답답하더래. 그 명구라는 놈 나이는 겨우 18인가 되고 부모님은 안 계셔서 할머니 밑에서 컸다나 봐. 할머니가 박스 줍고 소일거리에서 애를 키웠는데 워낙 없는 집이다 보니 애한테 먹이는 것 말고는 해준 게 없더라는 거야. 할머니 자식 새끼들은 버젓이 살아있기 때문에 수급자 같은 지원도 못 받아서 오직 일을 해서 벌어먹어야 하는데 손자까지 딸린 형편인지라 먹는 것도 힘들었다고. 그래서인지 얘가 키도 160이 겨우 넘고 체구도 작더래. 못 먹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얘가 학교를 다니는 동안 양아치 같은 일진 애들한테 이용당해서 돈을 가져오라는 지시, 물건 훔쳐오라는 지시를 받아서 도둑질을 하기 시작했고 그 최적의 장소가 대학교 아니었다는 거야. 실제로 그 아이랑 이야기를 해보니까 얘가 말도 어눌하고 조금 덜 떨어진 애더라는 거야. 그런 아이가 지능적으로 노트북을 훔치고 문고리를 따고 그런 생각까지는 못한다 이거지. 경찰 아저씨들도 말하길 쟤는 배후가 분명히 있다. 누군가 이용해 먹는 거 본인들도 안다고. 그래서 애지간한 일은 훈방 조치해서 돌려보냈는데 자꾸 이런 일들로 불려온다고. 그런데 얼마 전에는 그 아이를 보살펴 주던 할머니까지 돌아가셔서 명구는 정말 오갈 데 없는 신세. 못된 애들의 밥이 된 거지.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본인 집을 양아치들이 독차지하자 명구는 오갈 데가 없어진 거야. 며칠을 쫄쫄 굶다가 제 나름대로 살 길을 찾은 게 남의 집에 숨어들어서 밥을 훔쳐 먹는 거였고 그 중에 가장 만만한 게 앞이 안 보이는 길동이었던 거야. 사연이 좀 길지? 앞뒤 전후 사정을 들어보니 괘씸은 하지만 길동이는 그 아이가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더래. 그리고 길동이 부모님이 연락을 받고 내려오셨는데 어른된 입장으로 그 아이가 안타깝다고 선처를 부탁한다고 피해본 게 없으니 그냥 넘어가겠다고 하셨고 그런데 길동이는 문득 그 아이에게 궁금한 게 있더래. 아까 방에서 왜 조용히 내 앞에서 20여 분 동안 서 있기만 했냐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있었냐고 물어봤대. 길동이가 생각하기엔 본인에게 해코지를 하려나 싶었대. 그런데 그 아이의 대답은 배가 고픈데 밥이 없어서 깨워야 하나 생각했어요. 문자를 봤는데 내일 이사 가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대로 말하고 밥을 얻어먹으려고 했어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길동이가 동아리방 생활하느라 집에 밥이랑 반찬 같은 걸 안 뒀다는 거야. 그럼 내가 없는 동안에는 뭘 먹었냐 물었더니 생쌀을 퍼다가 씹어 먹기도 하고 냉장고에 김치는 먹어도 표시가 안 나니까 그냥 먹었다고. 그날 그렇게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길동이와 후배와 부모님은 다시 돌아왔지만 마음 한 구석이 많이 찝찝했겠지. 그 아이가 다시 본인 집으로 돌아가더라도 동네 양아치들의 꼬북 노릇을 해야 할 게 분명하니까 말야. 그 아이가 그곳을 피해서 도망치다시피 거리를 전전할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경찰 아저씨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으니까. 그 후에 명구의 이야기는 동아리와 동아리를 타고 소문이 퍼졌지. 정말로 그 애가 도서관에서 유명한 도둑이긴 하더라고. 같은 과 선배가 말하길 걔 별명도 있다고. 하도 물건을 잘 훔쳐가서 별명이 네티라고 했어. 네티가 결국 일냈다고 우스갯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 길동이는 자취방을 옮길까 생각을 했지만 이미 익숙해진 자취방을 옮겨서 득될 게 없다고 판단했지. 이사를 멈추고 다시 계약을 하게 되었어. 하지만 그건 좀 잘못된 선택이었던 거. 문제는 다음부터 이어지지.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되었고 길동이는 다시 자취방으로 오게 되었어. 한동안은 아무 이상 없이 학교와 집을 오가면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는데 또다시 어느 시점부터 예전처럼 사람의 기척이 느껴지더라는 거야. 꼭 새벽만 되면 꿀꺽꿀꺽 물 마시는 소리가 들리고 부시럭거리면서 무언가를 헤집는 소리도 나고 그럴 때마다 길동이는 혹시 명구가 다시 와 있나 싶어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명구 왔냐? 있으면 그냥 말해. 괜찮으니까. 하고 혼자 허공에 대고 화내고 그랬다는 거야. 아무리 눈이 안 보여도 그 좁은 집안을 마음먹고 뒤지면 사람이 피할 수가 없는데 정말 아무도 없더래.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길동이는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게 되었지. 그런 사정을 모르는 옆 동아리 회장이 놀러와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느라 방학 내내 도서관에 살다시피 했었는데 네티도 여름 방학 내내 도서관 한쪽에서 먹고 자고 했었다고. 그런데 방학 중간쯤 네티가 학교 앞에서 무단 횡단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그만 죽었다고. 사람들이 네티를 다 싫어했었는데 죽은 거 알고 불쌍하다고 네티가 늘 있던 자리에 음료수도 놓고 가고 초콜릿도 놓고 간다고. 너는 모르고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해 준다고. 길동이는 그 말을 듣고 다시는 그 자취방에 갈 수가 없었어. 이번 이야기는 홍불에 대한 이야기야. 우리 친구들도 홍불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겠지. 전래동화나 민담 같은 이야기 속에 자주 등장하는 단골 소재거리니까 아주 낯선 이야기는 아닐 거야. 너무 식상한 이야기라서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그래도 공통된 소재라도 사람마다의 경험은 저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오늘은 그냥 담담한 옛날 이야기 듣는다고 생각하고 들어줘. 이건 내가 국민학생 때 이야기야. 나는 깡촌 시골에서 살다가 국딩 4학년으로 올라가는 무렵에 읍내로 전학을 왔지. 농촌에서 더는 먹고 살 게 없다고 판단한 부모님은 과감하게 농산일을 접고 읍내에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내서 장사를 시작하셨지. 부모님들이 젊고 부지런하고 부침성이 좋아서 장사는 빠르게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갔고 동네 분들과도 하나둘 안면을 트며 이방인이던 우리 가족은 봄볕에 눈 녹듯이 아주 빠르게 그 동네의 일원으로 정착하게 되었어. 우리 가게 옆에는 슈퍼가 하나 있었거든. 그 슈퍼가게 큰 아이가 나랑 동갑이어서 그 집이랑 우리 집은 특히 잘 어울리고 그랬어. 저녁에 먹을 거 만들면 반띵해서 옆집 가져다 주고 가져다 주러 갔다가 옆집 반찬 얻어오고 우리 엄마가 바쁘면 걔네 집에서 밥 얻어먹고 걔네 엄마가 바쁘면 우리 집으로 우르르 몰려오고 옛날 생각나네. 그 슈퍼랑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많이 친해지게 되었어. 특히 그 집은 아들만 줄줄이 셋인지라 아줌마가 나를 엄청나게 예뻐하셨지. 엄마 심부름으로 뭘 사러 가면 그냥 빈손으로 보내는 법 없이 자잘한 불량식품 같은 과자를 들려줬기에 나에게 그곳은 파라다이스였지.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행복해서 요리하는 엄마 옆에서 개다리춤을 추기도 하고 이사 오길 정말 잘했다고 어깨춤을 덩실덩실 췄던 기억도 있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아마 여름 방학 한중간 정도였던 것 같아. 항상 여름이 그렇듯 쪄 죽을 것 같은 날씨에 하루하루가 고되던 날들이었지. 특히 그날은 너무 더워서 도저히 집에 있을 수 없던 날이었어. 그 시절 에어컨은 부잣집 거실에나 달려있는 물건인지라 집안에는 선풍기가 딱 한 대 있었지. 날이 너무 더우면 선풍기 바람도 완전 끈적끈적. 나는 살기 위해서 집 밖으로 어그적 걸어나갔지. 밤이 늦도록 엄마 아빠는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가게 문을 닫을 기미가 안 보였기에 슈퍼 앞 평생에 걸터 앉아서 촉촉해진 눈으로 아줌마가 나를 볼 때까지 유리문 안쪽을 힐끔힐끔 거렸어. 역시나 사랑하는 나의 아줌마는
시원한 하드를 2개 집어서 평상으로 나오셨지. 덕분에 아줌마랑 나는 나란히 평상에 앉아 아이스 깨끼를 입에 물고 사이좋은 단짝 친구 마냥 먹는 것에 매진하고 있었어. 부연 설명을 하자면 상가 건물들 라인에서 차도 하나를 건너면 일반 가정집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동네가 있었어. 골목골목으로 양옥집들이 빼곡하게 질비해서 밤이 되면 집집들 창문에서 나오는 노란 불빛들 때문에 가로등이 켜지지 않아도 밤하늘이 밝아 보였지. 야경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시골이다 보니 그런 풍경마저도 아름답게 느껴진 탈까. 그래서인지 날이 더운 날이면 오다 가다 그 평상에 앉아서 동네 어른들이 수박을 먹다가도 화투를 치다가도 열에 그 경치 좋은 곳을 한 번씩 쳐다보곤 했다니까. 아줌마랑 나는 하드를 쪽쪽 빨면서 그 경치를 감상하고 있었지. 그런데 말이야. 저 멀리에서 노란 불빛이 흔들흔들 거리는 거야. 마치 가로등이 부서진 채로 공중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나는 지금은 시력이 나쁘지만 그 시절 좌우 시력 2.0이었기에 망원경 부럽지 않은 눈썰미를 지녔단 말이야. 그래서 아줌마 옆구리를 꼭 찌르며 아줌마, 저게 뭘까요? 하고 물어봤지. 그랬더니 아줌마가 미간을 찌푸리면서 응, 저게 뭘까? 아줌마는 잘 안 보이시는지 고개를 갸웃갸웃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애써 보려고 할 필요 없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불빛은 점점 이쪽으로 가까워 오더라고. 그 불빛은 바이킹이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지듯 공중에서 아래로 훅 내려왔다가 포물선을 그리며 다시 위로 휙 올라갔다가 바로 그네처럼 공중에서 위아래 댄스를 추며 이리로 오고 있었어. 아줌마랑 나는 거의 넋이 나간 채로 멍하니 보고만 있었어. 그 불빛은 여유롭게 지붕이랑 지붕을 넘어 점점 우리에게로 가까워지고 있었지. 그러던 중에 아줌마가 나지키 저건 혼불이다 라고 하시더라고. 나는 그때 혼불이 뭘 의미하는지 잘 알지도 못했는데 혼이라는 소리에 정말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혼이나 영혼이나 귀신이나 처녀가 들어간 단어는 좋을 게 없다는 상식 정도는 있었거든. 그 혼불이라는 것은 담장이랑 전신주 사이 정도의 공간에서 움직였는데 한 번 출렁일 때마다 집 한 채를 건너뛰는 듯 속도가 무척 빨랐어. 내가 설명을 자세하게 해서 속도감이 잘 안 느껴지겠지만 아줌마랑 내가 그 혼불이란 것을 목격하고 사라지는 데까지는 30초 정도도 안 되었을 거야. 혼불은 우리가 있는 곳까지 오게 되었고 머리 위로 지나가는 혼불을 보려고 고개를 거의 꺾다시피 해서 올려다보았는데 그때 그 장면은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아. 지금으로 치면 마치 CG로 만든 불꽃처럼 투명하다고 해야 하나. 일반 촛불이나 불꽃들은 새빨갛고 노랗고 그러잖아. 그런데 혼불은 멀리서는 노란색이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거의 레몬빛에 가까우면서도 투명하더라니깐. 그러면서도 둥근 형태로 이글이글 거렸는데 신기한 건 둥근 불덩어리 뒤로 길게 꼬리 같은 게 있더란 말이야. 불덩어리가 이글이글 거리면서 길고 가는 불꼬리가 잔상을 남기며 뒤따르더라고. 정말 순식간이었지만 그 혼불이 내 머리 위를 지나갈 때는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 이미지 자체가 머릿속에 환하게 각인된 느낌이야. 불은 불인데 손을 뻗어서 붙잡으면 하나도 뜨겁지 않을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순식간에 그것은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갔어. 반대편 도로로 건너가서 혼불이 사라진 방향을 보았는데 그 사이에 사라지고 없더라고. 빛나던 폭죽이 꺼진 후의 감도는 적막감처럼 밤하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고요하기만 했는데 아마 그런 느낌은 1초도 안 되었을 거야. 그런데 그 순간 정말 말도 안 되게 갑자기 너무나 고요했어. 혼불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아줌마랑 나는 아주 호들갑을 떨며 부둥켜 안고 깡총깡총 뛰면서 난리 부르스를 쳤어. 아줌마는 혼불을 몇 번 본 적이 있다고 하셨어. 그러면서 내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마도 누군가 돌아가셨거나 며칠 내로 누군가 죽을 거라는 거야. 그 말에 내가 입이 떡 벌어져 있자 아마도 남자분이 돌아가셨을 거라고. 혼불의 꼬리가 저것처럼 길게 나 있으면 남자 혼이 날아간 거고 꼬리가 짧으면 여자 혼이 나간 거라는 거야. 그리고 혼불은 특이하게 꼭 누군가 한 명 이상은 목격하게 된다는 거야. 대개는 가족들이 보게 되는데 가족들이 일이 있어서 놓치게 되면 동네를 빙빙 돌아서 한 명이라도 꼭 보게끔 한다네. 왜 그런데요? 라고 물었더니 혼불은 사람이 죽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죽기 며칠 전에 먼저 빠져나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족들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체념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을 준다는 것이지. 동네 사람들이라도 보고 알려주라는 의미인 것 같다고. 그날은 내 인생에서 홍불이라는 걸 처음 목격한 날이었기 때문에 잠이 제대로 올 리가 없나. 그 당시에는 탐구 생활이라는 게 있었거든. 요즘 초딩들은 잘 모르겠지만 방학마다 주어지는 짜증나는 미션이랄까. 탐구 생활 중간에 호기심을 풀어봐요. 뭐 그런 비슷한 코너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홍불에 대해 썼단 말이요. 그랬더니 기약하고 나서 숙제 검사하던 선생님이 완전 썩은 미소를 연방 날리며 테레비에서 본 걸 실제 이야기로 쓰면 안 된다고. 아이들 앞에서 짜증 내던 기억이 아직 생생해. 내 최초의 억울한 경험이라 잊혀지지가 않는다고. 우리 엄마가 이야기해줬는데 실제로 앞 동네에서 아저씨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했어.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살기 좋은 시대가 아니어서 암에 걸리면 수술해도 거의 가망이 없던 그런 시대였거든. 종합건강검진 이런 게 드물던 시대라. 암에 걸린 환자분이 계셨는데 우리가 홍부를 목격한 지 정확히 이틀 되던 날에 돌아가셨다고. 잼그만한 시골 동네니까 누구네 집이 어떻게 지내는지 아는 건 시간 문제. 슈퍼 아줌마가 홍불 봤다고 가게 들르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해줬더니 누구네 집 오늘 내일 한다드만 거긴갑다 하며 상치르겠고만 했는데 진짜로 돌아가셨다는 거야. 나는 그때 인간은 죽은 다음에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 이런 철학적인 고민을 진지하게 하게 되었지.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대학 후배 길동이는 시력을 잃어가는 희귀병을 앓고 있었으며 자취방에서 혼자 생활하다가 물건을 훔치는 도둑 명구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명구는 어려운 가정 환경 때문에 범죄의 길로 빠져들었으나 길동이와 그의 가족은 그에 대한 동정심을 느꼈다. 어린 시절 시골에서 살던 나는 여름방학 중에 홍불을 목격했다. 홍불은 사람이 죽기 며칠 전에 먼저 빠져나가는 것으로 가족들이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 홍불을 본 후 실제로 동네에서 누군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